제가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야는 한 1997년도부터 제가 10년 정도 노인 자살을 주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인 자살 시도자나 생존자, 그 다음에 유가족 이런 걸 추적해 들어가서 그분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한 10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자살과 관련해서 경험하신 분들의 연령층이 훨씬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 속에서 청장년 시기 내지는 아동기에 그분들도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어버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그게 트라우마인지 상처인지 뭔지 알 수도 없었고, 실제로 자살이라는 건 죽음 중에서도 가장 숨기고 싶은 낙인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안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 내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내가 노인이 돼서 삶의 고통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죽음을 선택을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대상자들을 노인에게서 중장년층으로 이렇게 쭉 하다가 결국은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아동 청소년들의 그 죽음까지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는 이제 오늘 고립, 소외와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제가 인터뷰한 분들 중에 노인분들의 내러티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 중에는 제가 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농촌형 노인자살 예방 모델을 개발해달라는 연구를 의뢰받아서 4년간 전국의 13개 농촌 지역을 선정을 해서 3년에서 4년 동안 한 지역에 3년에서 4년 동안 실제로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자살 예방이 목적이었지 자살의 원인을 사실은 제가 어떤 통제를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삶을 2년, 3년을 추적하다 보니까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분명히 마을 속에서 50년, 60년 같이 살았던 사람들과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고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노래방도 가고 행사도 같이 하고 마을 장수도 같이 하는데 사실 이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가 내 동네 사람들 5, 60년간 같이 살았던 사람들과 밥도 먹을 수 있고 놀 수도 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노인들이 느끼는 고통감은 개인이 거의 다 본인한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자녀들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농촌 지역은 거의 이제 자가인 경우가 많으니까 도시 노인분들처럼 의식주에 그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촌의 자살은 도시 노인보다 한 1.5배에서 1.3배 정도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작으니까 인구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이제 비율을 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망자 수는 적지만 자살 사망자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의 노인분들은 도시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제가 인터뷰하다가 제 머리를 땅땅땅 때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죽고 싶은 마음, 죽음에 대한 충동은 늘 있는데 하루하루 버텨내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게 사는 건가 싶다가도 죽어야지. 죽어야 편하지. 하다가도 2013년도에 제가 인터뷰했던 한 분은 제 기억으로는 80대 초중반의 할머니로 제가 얼핏 기억이 돼요. 유일하게 딸 하나 있는 게 외국 남자랑 결혼해서 엘살바도르입니다. 사실은 엘살바도르인데 할머니 이제 그 나라 이름을 정확히 모르니까 남미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남미로 이주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기도 어려워. 그런데 그 딸이 좋아하는 김치를 나는 매일 보내줘야 돼. 사실은 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딸한테 갔을 때는 이미 그 김치는 폭발해서 없습니다. 왜냐면 남미까지 그 당시에
그 김치가 할머니가 얼마나 뭐 잘 포장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딸은 되게 이게 고통스러운 과제예요. 그렇지만 어머니 마음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분이 사는 이유는 지금 정말로 외롭고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 가지 들지만 내가 지금 죽으면 몇 년간 만나지 못하는 내 딸에게 김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매일을 딸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어떤 분이에요. 연락 두절된 지 몇 해를 넘긴 장남이 톡에 만면에서 들어왔을 때 애비도 없고 그냥 빈집에 덩어니 들어와서 외롭게 살까봐 또는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혼자서 이 집을 들어올까봐 내가 죽지 못하고 삽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인터뷰를 했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3년 전인가에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가출 그리고 남편의 자살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감을 겪고 있는 분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할머니가 마을의 부녀회장도 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남편이 자살로 사망한 다음부터는 사실은 할머니가 낮에 큰 길로 다니지를 못하고 밤에 갓길로 다니시면서 동네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올해 연구한 원주시 호저면의 어떤 어르신과의 인터뷰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공부시켜 놓았더니 지혜를 사느라고 어미 살게 챙기지 못하는 자식들 내가 서운하기도 하고 죽을 것처럼 힘들긴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는 동네 사람들한테 내 자식들 욕먹지 않게 하려면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내가 힘들고 외로운 거 그거 하소연해서 못하겠어. 그냥 견디는 거지. 실제로 이런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만나서 처음에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받고 이런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얼핏 들으면 외로운 거를 잘 견디는 것처럼 보여요. 견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당신이 이 고통감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멀리 있는 딸에게 줄 김치를 담그고 그 다음에 떠나간 가출해서 연락도 안 되는 아들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탓하지 않고 나 혼자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하는 의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분들의 삶은 사실은 이 삶의 동기가 거의 바닥이 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굉장히 많이 했던 대안 방향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분들한테 저와 같은 교수나 자살 예방 전문가가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얘기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낯선 전문가들한테 자신의 얘기를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살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통장만, 그 다음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자살 예방의 전문가들이랑 연계를 해서 마을 고위험군들을 관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을 하고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체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결국 그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지역의 누군가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줘서 그 고립감을 나는 우리 동네에 내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이 노인분들한테 굉장한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그 안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누군가가 나와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이 도와줄 것이고 또한 그들의 도움을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내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올해 원주시 어르신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모델과는 또 전혀 다른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5, 6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서로 집안 사정을 다 잘한다. 그러나 그들이 내 손대를 아는 것까지는 나는 원하지 않아. 그
그들이 내가 아프던, 내가 자식들로 버림을 받았던 그들이 우리 집안까지 와서 집안 사정을 알고 거기에 관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나를 모르는, 동네 사람도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다. 왜냐? 내 문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나를 버린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병든 내 몸이 다시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나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골마 터진 내 마음을 누군가가 그냥 조건 없이 소문내지 않고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 자식도 모르고 동네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올해 연구를 하면서 저희 연구 결과는 10년 전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결과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제가 이제 먼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립의 양상은 사실 굉장히 개인 문제처럼 보여요. 개인의 경험 속에서 고립이 체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립이 발현되는 양상과 체감되는 방식은 그 지역사회 문화,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에서 갖는 응집력, 그리고 그 응집력과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관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냥 밀려나서 고립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선생님들과 이거를 이제 먼저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혼자 서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일상용어로 사용됩니다. 고립과 분리. 고립과 분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운동적? 자율적이냐, 자율적인 문제냐?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어떤 게 좀 더 능동적인지 고립. 그래서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정답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얘기를 하죠. 거기서 능동이라고 하는 것과 수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독립이 능동이다, 능동적인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 능동적이다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환경이나 여건을 지배를 덜 하는 것. 영향을 받게 되면은 내가 오히려 지금 헤쳐나가는 힘, 그리고 그 헤쳐나가는 힘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발적,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독립이다. 고립은 그러면 자발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립은? 그리고 그냥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상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어쩔 수 없는.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연구 한국지가 개념학이어가지고 국어사전을 끼고 다니는데 제가 정말로 우리나라 이 개념과 관련해서 이희승 선생님을 정말 천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립과 독립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도 제가 이제 이희승 대국어사전에서 개념을 정리해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고립은 외로울 곳자잖아요. 외톨이로 외딴 곳에 서 있는 것을 고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독립도 혼자 서 있는 거고 고립도 혼자 서 있는 건데, 고립은 무리와 떨어져서 무리 밖에 서 있는 걸 얘기합니다.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톨이는 어떤 사람은 무리 속에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그래서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 도저히 집에서 생활할 수 없어서 가출하는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자기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 끌고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과 학교 밖에서 고립되면서 부딪히는 많은 고통의 경험들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공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사회가 지구를 돌아가랬잖아 라면서 아이들을 비난하기도 해요. 또 반면에 왕따를 당하거나 그룹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감하고 그들이 홀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고립에 대한 이중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출한 아이들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혼자 그냥 숲속에 들어간다거나 혼자 그냥 뚝 떠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희가 선택한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감을 다 극복해 나가는데 왜 너희들이 그거를 극복하지 않아? 라고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고립이 오히려 비난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가장 주된 세대가 지금의 20, 30대입니다. 20, 30대 고립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많은 또 저희 세대의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가 불렀어. 우리 때 같으면 일단 직장을 들어가 봐. 그리고 나서 다른 직장 생길 때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 좋은 직장만 찾아? 요즘 애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3대 업종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아? 요즘 애들은 고생하기를 싫어해. 라고 오히려 그들의 고립이나 그들의 선택을 비난하게 합니다. 일면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단순히 게으르고 편한 일을 하고 싶어서만은 그런 선택을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선택의 결과가 본인한테 어떤 고립을 초래할지 그들도 예상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료 친구들과 비교를 해야 되고 또 나를 부양하는 중장년기의 부모들한테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근데 나는 고시 공부를 하거나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면 계속 실패는 하고 2021년도인가 20년도에 제가 KBS 시사작가분들이랑 청년 자살, 고립과 자살에 대한 거를 같이 기획을 해서 같이 강원하면서 같이 그쪽 데이터도 분석하고 했었어요. 제가 너무나 놀랐던 게 저도 그 인터뷰한 자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노량진의 그 고시촌에 있던 아이들 중에서는 시골의 부모님들께 더 이상 그 학원비를 요청하기가 어려우니까 겨우 학원비 받아서 그 학원비를 또 절약해갖고 살아가는데 과자를 갖고 과자 한 봉지로 2, 3일을 버티는 청년들이 있어요. 2020년 서울 한복판에 20대 청년들이 과자 한 봉지로 2, 3일을 버텨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되거나 경찰이 되면 헤쳐나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립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뭔가 이게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고 나는 노력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길어질수록 시험에 빨리 붙으면 되는데 2년, 3년 지연될수록 그들은 결국은 친구들은 저쪽 가 있는데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부모님들께 더 요청할 수가 없고 왠지 내 인생은 더 안 풀릴 것 같고 이런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이 결국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걸 못 견디면 사실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외부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왜 물이 밖에 있어? 고립되지 말고 가족으로 돌아오면 되잖아. 친구들 무리로 돌아오면 되잖아. 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고립자들이 다시 본인이 속할 수 있는 무리로 돌아오지 못하는지. 그래서 이들의 죽음에는 결코 개인적인 이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업,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 안에는 그냥 단순히 개인의 가치만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20대들의 성공, 부모가 기대하는 20대 자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10대, 20대들의 마음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노인 자살을 연구할 때도 노인분들이 사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죄책감이었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조차도 예를 들어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 실패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자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성적이 떨어지는 게 뭘 의미하는가가 중요해요.
있는 것은 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실망을 느끼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이만큼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내가 성취하지 못하는 미안함, 죄책감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제가 이제 자살 연구하면서 한국인들에게서 유난히 강하게 작동하는 심리 기제가 뭐냐면 자기 비난이에요. 내 탓이야.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내 탓이오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난의 상황에서 비난감을 멈추고 부모의 힘을, 고통감을 또 실망감을 스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나를 제거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겉으로 보면 고립이 아니에요. 학교도 다니고 있죠? 학원도 다니고 있죠? 아침에 부모님, 저녁 때 부모님과 인사하면서 다 다니고 있죠? 심지어 학교 가서 친구들과 노래방도 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아이들이 고립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이들은 물리적으로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홀로 외톨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립의 핵심어는 여기 외따로라는 용어예요. 외따로. 무리에서 몸 또는 마음 또는 그들의 가치관, 영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쨌든 유기적 존재이고 사회적 동물이라 어떤 무리나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양분들을 얻으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연락을 느끼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느껴지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이나 고립감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외따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탯줄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선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립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절망감은 생각보다 되게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독립이라는 개념, 여러분 이것도 혼자서 밀고 나가는 건데 독립은 내가 무리 안에 있든 무리 밖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의 기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쨌든 그 한국 사회에서 두 개가 지금 키워드예요. 보호 종료 아이들, 그 다음에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자들, 이분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들,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들의 상당수는 오랫동안 무엇을 경험했냐면 고립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고립을 오랫동안 경험한 분들을 독립을 하게끔 하게 하려면 그거는 다시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재창조는 그 개인의 의식 변화만 갖고 되지 않아요. 사회가 같이 변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선생님. 아니야 그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선생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손짓도 안 하시겠다. 제가 손짓 일으켜주는 것도 조금 이따가 들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자활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활복지. 거기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자들이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그 교육을 직업 교육을 받고 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이제 사업단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사실 그것도 또 성과급을 받고 하면서 준비가 됐을 때 추천업으로 나가요. 실제로 추천업 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자활 사업단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꽤 괜찮아요. 어떤 거는 부곡포도 만들고 어떤 때는 무슨 그 허브로 여러 가지 비누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걸 판매하려고 그러면 자활이잖아. 안 사요. 좋은 품질을 싸게 파는 게 자활이잖아. 아 그걸 누구한테 지금 창피하게 그걸 어떻게 선물해요? 안 사요. 고립됐던 사람들이 3년, 5년, 10년 동안 같이 모여서 알코올 중독 극복해가면서 우울 극복해가면서 평생에 나를 짓눌렀던 실패감을 극복하면서 자활로 지금 3년, 5년을 버텨서 이제 사업단을 구성해서 물건을 잘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자활? 그래버리면 그들은 독립할 준비,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앞으로 더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을 사실은 독립의 영역까지 가려면 사실 개인의 변화만 갖고 되지 않아요.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변해줘야 됩니다. 특히 깊이 뿌리 박힌 낙인, 차별, 편견,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구분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많이 구분당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쁜 아이, 미운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우등생인 아이, 열등생인 아이. 우리는 상당히 많이 구분되면서 살아서 구분이 차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이 독립으로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오랫동안 그들의 삶 속에 계속 체득되었던 이 구분과 차별과 억압과 약인과 편견이 너무 두꺼워져서 사회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불신, 그 어두운 믿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학교 교사가 보거나 부모가 봤을 때 문제 행동이다 라고 생각되는 이슈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누가 보게요? 담임이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아이를 상담해요. 근데 담임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상담교사한테 연결을 해요. 상담교사가 들어가서 상담교사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학교의 교육복지사한테 연결을 해요. 교육복지사는 상담뿐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지역복지사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정신과라든지 정신건강복지 상담소라든지 청소년 심리상담소에 연결을 해요. 그럼 아이는 심리상담을 선택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 병리성이 있어요. 의사한테 가야 된다. 의사를 보내요. 아이는 이렇게 어떤 자기 공간에서 문제 행동이 한번 드러나면 보통 한 아이가 경험하는 상담자는 각기 다른 상담자를 5명에서 7명을 거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문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다니도 문제아라는 거예요. 이미 가정에서도 그렇게 낙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 2차 성직이 나타나면서 지역사회로 가출하고 학교 밖으로 나와서 상담자들을 만날 때 사실 상담자에 대한 신뢰나 기대감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어른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뭐가 힘들어? 뭐가 문제야?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고립은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복지든 정신건강이든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고립에서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사람입니다. 시스템이 아니에요. 실제로 탈고립한 아이들, 탈고립한 노인분들을 만나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박사들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내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기다려주는 그 누군가가 손잡아줄 때 그 용기를 내서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정책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력이 과연 그 고립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질적인 부분, 그 관계의 심도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도 자살예방센터에 있는 상담자 한 명이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막 40명, 50명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24살에서 30살 안팎 되는 20대의 젊은 여성 상담가들이 4, 50명의 자살 고위험군들을 만나요.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말 고립 끝에 있는 자살 고위험군들을 관리하려면 국가적 측면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다 자살예방센터가 있으니 우리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할 때 필요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상담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나를 기다려주고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사람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붕괴되고 있는 가장 처절하게 붕괴되고 있는 두 가지가 가족과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걸 기다리면서 받아줬던 관계가 지역사회 공동체와 가족이었는데 사실 그것들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가족의 붕괴는 저는 한편으로는 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족주의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갖는 부담이 너무 컸어요. 우리나라의 장남, 장녀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을 했고 맏며느리들이 너무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족주의를 통해서 고립의 문제나 아니면 빈곤의 문제나 돌봄의 문제가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가족 판타지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가족의 붕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고립과 독립, 과연 이 두 가지는 똑같이 혼자 서 있는데 과연 고립된 사람들을 독립을 이끌어내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행동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 고립도를 보면 제가 이거를 좀 내려야 되겠다. 2022년도에 그 한국인들의 사회적 고립도를 통계청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자료를 저희가 표로 구성한 겁니다. 그 보시게 되면 2009년부터도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회적 고립도가 30%라는 건 뭐냐면 10명 중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30명 정도는 본인이 고립되었다라고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립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밑에 제가 살짝 써놨는데 좀 단순한 개념이에요. 좀 심오한 수준의 고립이라기보다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즉 내 일상생활에 어떤 위기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정의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고립인데 고립의 단위를 집안일이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화시키는 개념이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요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결과가 보니까 그래도 한 2009년도에서 2015년도는 한 30%를 유지하다가 2017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직후인 2021년도에는 갑자기 크게 늘어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립, 그 다음에 고독사가 사회적 굉장히 위기 지표로 대두가 된 게 코로나여요. 그래서 코로나를 필두로 해서 그 시기를 그 시기 안팎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고독과 고독사 또는 고립 이런 이슈들이 키워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성별로 보게 되면 남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사회적 고립을 정의하는 지표 자체가 이야기 상대 집안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령대를 보면 60세 이상의 고립감이 훨씬 더 높아요. 10명 노인들 중에 4명 정도가 고립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남성 노인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남성 노인들 같은 경우는 가사 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감정이나 상태를 동료들과 이야기한다거나 이게 여성 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연령별 데이터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노인과 중장년은 우리가 다 이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혼자서 어쨌든 노인분들 혼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19세에서 29세입니다.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19세에서 29세가 18.4에서 26.7로 확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20대 여성 자살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우리가 자살을 보면 남성과 여성 중에 남성이 자살 성공률이 높아요. 성공률의 경우가 죄송합니다. 근데 자살을 끝내는, 생명을 잃는 비율이 남성이 더 높은데요. 해외는 보통 3배에서 4배 남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자살 성공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부터 그 직후에 20대 여성이 남성을 앞서갔어요. 왜 그러냐? 아직도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해석은 여전히 좀 모호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최근 10년 전부터는 20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훨씬 더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고시에서의 합격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활동력이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사회 구조는 아직도 여성평등적이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성 청년이 느끼는 좌절감, 실패감은 남성 청년들이 느끼는 것보다 좀 클 것이다.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큰 화두가 있었죠. 바로 젠더를 중심으로 한 남성과 여성 20대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갈등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로 외따로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외따로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외따로 상호고립화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물론 모든 연령층에서 고립감이 높은 거는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데 한창 사회활동을 하고 미래의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10대와 20대들에게서 고립감이 이렇게 급증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경고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이 시기에 등장한 게 청년 자살, 청년 실업, 그죠? 청년 고립, 청년 고독사, 심지어 이런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도 느끼고 제가 주변에 이제 같은 직종에 있는 다른 교수들과 얘기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20대들의 무기력감 많이 얘기해요. 특히 50대 교수들이 20대 학생들을 만날 때 굉장히 아이들이 무기력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무기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저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무기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 무기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50대들은 그들의 느슨한 것이 무기력함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으로 살았잖아요.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대학 가고 대학을 못 간다면 내가 열심히 취업을 해가지고 언제나 대학을 가리라 뭐 이런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고립되었는지 고독한지 외로운지도 모르고 안녕 보고서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얘네들은 뭐 하고 싶니? 모르겠어. 그럼 언제까지 모르겠니?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무기력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금 비난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사실은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모른다는 건 결국은 자기 소외 해결해야 되는 자기 소외. 나조차도 나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20대의 무기력감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왜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노인분들한테는 자기 소외보다는 오히려 강한 가족에 대한 연대감을 지속하고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정을 하죠. 힘든 것도 직면하지 않고 그냥 눌러버리고 참으면 되겠지. 그러면 자식들도 편하겠지. 이렇게 자기 부정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
묘사되고 있고 지향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계속 요구받았던 응집력, 소속감, 연대감 너무 강한 이런 연대에 대한 요구들이 결국은 그 안에서 지금 현대사회와 사회적 변화와 그 다음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 상황 정말 저는 그 13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들어왔다는 걸 역사책에서 봤지만 2020년대에 그런 전염병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마비시키는 건 정말 상상이 못했다는 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판타지들이 깨지면서 느끼는 좌절감들은 사실은 어쩌면은 이 고립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이제 변수를 더하면 더 힘들어져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청년들 중에서도 서울에 사는 청년과 지방에 사는 청년 격차가 크죠. 청년보다도 더 격차를 느끼는 건 서울에 사는 청소년과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은 10대 아이들이 느끼는 박탈감, 상실감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서울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뭘 하든 사실 그게 팩트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꾸며진 현실인데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지나면은 주관적 박탈감 나는 박탈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냥 박탈자로 만들어버리는 일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많은 변수들을 추가할수록 우리 사회의 고립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과 관련된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지표 두 개가 리딩감과 증가와 고독사인데 둘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아직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도시화. 제가 농촌 연구를 한 7, 8년 하다 보니까 농촌이 개발돼서 도농복합 지역으로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분열이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멋모르고 이제 목돈을 주어준다고 하니까 땅을 팔지만 사실 그 목돈이라고 생각했던 건 너무 다른 지역에 가면 지금의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십억 원이 아닌 다음에는 그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거 팔고 나면 자녀들이 막 갑자기 연락도 하고 친절해지고 아버지 모실게요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 땅이 제값을 받으려면 옆에 집 친구 땅도 같이 팔아야 제값을 받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땅을 안 판대요. 조상 대대로 나온 땅을 안 판대요. 그럼 그 다음부터 팔아라. 너 때문에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냐? 70년지기 친구랑도 갈등을 해요. 그래서 이 농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가 붕괴화되고 굉장히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위태로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각자 고립화되어지는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지역 개발이 되는 자살률이 올라가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 용어를 쓸까 말까 해서 이촌향도 이거 저희 초중고등학교 때 40년 전, 50년 전에 대한민국 근대화 얘기할 때 도시와 산업화 그리고 이촌향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촌향도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이제 고립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자녀들이 이촌향도 하니까 노인분들만 남은 농촌에서는 노인들이 고립이 되고 충분히 도시에서 정착할 만큼 재정적인 지원이나 준비가 되지 않은 자녀들이 도시로 갔을 때 도시에서 고립됩니다. 이촌향도의 양상은 분명히 50년 전, 40년 전과는 다른 양상이지만 여전히 고립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을 하고 있고 가족의 붕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붕괴일지 재편일지는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붕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1인 가구를 가족의 붕괴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는 이미 1인 중심의 사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붕괴라고 볼 수 없어요.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있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인 가구 자체를 고립의 대상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편견 어린 구분이고 차별입니다. 실제로 그런 1인 가구가 고립된다라기보다는 고립 대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관계 속에서의 고립성이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에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소속감이자 존재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유심히 보고자 하는 건 코로나 여파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사실 일자리가 한 번씩 뒤집어졌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새로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활 영역에 최근에 그 폐업을 하거나 실패한 자영업자분들이 일시적으로 유예 기간 동안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가 결국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공동사회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보는데 그걸 조금 더 뒤에 가서 다른 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는 거는 지난주에 저는 스마트폰이 네.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네. 고립의 시대에도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연구는 아직 안 돼 있죠. 제가 스마트폰이 정신건강이나 또는 중독 이런 쪽으로는 많이 봤는데 고립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아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는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상호작용이라 함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누군가랑 대화할 때는 나는 이것만 볼 거야가 아니라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보고 못 보는 것도 보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핸드폰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어요. 카톡도 단톡이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애가 얘기하면 그냥 무시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면 주제가 아니면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호작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서로 이야기가 주고받아지는 거지 인간적인 상호작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굉장히 아날로그로 해서도 극단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 조금 과장된 흐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셔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반대하셔도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관계성, 소통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호작용만 하려다 보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성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절도 더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이 집단과 달랐을 때 느끼는 이질감 그게 더욱더 난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장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의 단점도 보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부딪히며 살았던 이제 70년대, 80년대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은 친구들과 막 싸우고도 술 한 잔 먹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과자 먹으면서 그냥 풀려지잖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갈등 경험도 하고 부딪히는 경험도 하고 그래서 자기 통제감이나 조절 능력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핸드폰이나 SNS는 열심히 좋아요는 누르고 반응을 해요. 뭐 웃는 나, 물결표 반응을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기계적인 반응이지 심리적인 상호작용, 서로 가치관을 나누고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 이 상호작용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 깊이성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10대, 20대 친구들이 인간관계에서 그런 어떤 두려움 생각보다 많나요? 우리는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10대, 20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이 왔냐면 친구들과 생각이 다른데 얘기 안 했어. 넌 이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아이들이 본인이 속한 그룹에서 본인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인식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게 되면 버림받거나 왕따든지 이런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 3년 전에 사회복지가 인턴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권 그 수업에 첫 번째 시간에 내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1학년 과목이거든요. 학생들이 20년 동안 살아온 인권과 관련된 경험을 써서 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인권의 개념은 무엇인지, 또 아이들은 무엇을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얘기 듣는데 상진의 사육자가 아이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학교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 애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왕따 경험이 많아요. 근데 왕따 경험보다 더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본인들이 왕따를 당할 때 어느 누구도 자기를 옹호하거나 보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 번 그걸 경험하고 나면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내가 고립된다, 소외된다는 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아닌 나라도 그 그룹에서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닌 나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애들이 무기력하고 너무 느슨하고 목표도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은 우리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번뇌와 갈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뒹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밤새 놀고 부모도 혼날지언정 밤새 놀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갇혀진 새처럼 살잖아요. 생각도 생활도 모든 것이 갇혀진 생활처럼 엄밀히 말하면 아이들을 고립시킨 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을 가지면 많은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사회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모르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노동자 전문가를 만나서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노동조문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예전에는 비정규 노동센터에서 비정규 노동자들 노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무슨 뭐 택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 불공정이라든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임금 착취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옹호하면서 이제 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20대 친구들을 인터뷰해보고 나서 청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전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던 게 20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많이 걱정할 줄 알았는데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조직이 아닌 개인 혼자서 하는 일을 선호하는데 그 기회가 없는 거를 걱정한다고. 조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불편해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유튜버, 그 다음에 저는 모르는 새로운 단어의 직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혼자서 컴퓨터 하나만 갖고 하는 세계에서 그냥 편하게 사무재생하지 않으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뭐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분명히 미래의 직업들은 이제 그렇게 가겠죠. 미래 직업들이 분명히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결국은 혼자 이게 마음 편한 거야. 누구를 맞출 필요도 없고 왕따의 경험도 없고 꼰대 같은 상사들한테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걸 내가 다 온전히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도 재택을 엄청 선호해요. 그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회사를 다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회사로 가서는 젊은 친구들은 자기네 회사가 제가 재택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젊은 친구들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 아이거든요. 굉장히 내향성이 강한 사람이라 저도 재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재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호작용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생각을 나누고 내 생각도 변화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도 설득을 해서 상대방 의식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서로 간에도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기존의 개념을 갖고 고립을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 라는 사실은 약간 염려가 됐었어요. 아마 20대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다면 그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이 고립을 공감할까? 교수님 그건 고립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냥 하나의 생활 방식이에요.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강의를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오늘 저는 화두를 던지는 거지 제가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명제를 선언하는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립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세대마다 어떻게 다르게 경험되고 다르게 인식되는 것인지 그것이 사실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생각 갈등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방식으로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세대와 이미 산업도 달라지고 산업의 구조도 달라지고 사회 문화도 달라져서 그걸 이끌어가는 20, 30대를 선호하는 것과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왜 따로 만들면서 상호 고립을 촉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좀 부담이 됐었어요. 막상 저는 기존에는 이제 사실 제안을 받았을 때는 기존에 내 연구랑 경험을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 저도 약간 모순이 있더라고요. 고백을 하자면. 그래서 그냥 내가 오늘 무슨 여기 모인 선생님들에게 학원을 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나도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어쩌면은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준비하시는 동안에 네. 제가 하나 맨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속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대화학교라고. 네. 근데 이제 저도 아까 그걸 느꼈는데 자기 속 얘기하기는 거북하고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자기 속 얘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놓으니까 2박 3일 동안 밤새 하죠. 그죠? 내가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마치 부부 생활까지 얘기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대화학교를 다시 열었는데 그분들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얘기 못하고 전라도 경상도에서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묘한 걸 느꼈고. 그죠? 그 관계가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관계는 더 솔직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한테 자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다시 그 택시 기사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넋두리처럼 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아는 사람이 지금 나와 좋은 관계일 때는 그게 비밀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파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이미지 또 나의 의미 이런 것들이 내가 다른 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거나 관계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결과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본인이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의 의미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 혹시 마이크 쓸 수 있나요?
지금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있으세요? 혹시 있으실지 몰라서 마이크를 드리려고. 마이크가 없어. 이게 그 줌에서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군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냥 제가 궁금한 것보다 그냥 고민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환경상 지원 환경상 청소년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의 행동 규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언급하셨던 무기력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고립 아이들이 띠는 고립의 양상이 본인들이 원하거나 본인들이 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어서 그런 모습의 고립이라는 그런 생각? 네, 그 지점에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목표지향적이고 뭔가 절박해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얘네들은 결핍이 없어서 결핍이어서 뭔가 목표도 없고 무결하다 뭐 이런 진단을 저는 사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청소년들이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진단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목표지향적인 게 과연 나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목표가 있는 게 오히려 이런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하나는 이 고립의 부분인데 굉장히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자칫 이 공동체에서 남하고 상호작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성향으로 지금 제가 보이거든요. 관계 매듭을 하고 이러려면 뭐 적절히 충돌도 하고 이러면서 배워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의식이나 시민의식은 고립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의식화시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청소년들의 성향을 알면서도 얘네들이 뭐 어른으로서 운영하게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갖고 가고 싶고 이걸 배우는 그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고민이긴 해요. 아이들 성향을 이해를 하고 싶은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충돌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몸싸인 것 같아요. 필요한 관계 매듭은 필요하지만 아이들 성향이 고립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적인 문제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낯선 행동을 하고 그 낯선 행동에 대해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 어른이 이제 계속 이제 지도를 하잖아요. 지도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과연 이게 굉장히 막연해요. 아이는 지금 문제 행동을 하고 뭔가 얘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풀려게 안 되면 분명히 얘는 계속 가고 그 어른이 돼서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얘가 꼭 이거는 훈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전도적으로 이걸 기다려주나 얼마나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참아내야 되나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저는 상담가도 아니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전문가가 이 시점은 꼭 해줘야 된다. 정서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이게 아니고 얘 문제인걸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가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효율적일까?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중에 제가 생긴 의문점이었어요. 맞아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전문가적인 코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항상 현장에서 느끼는 의문점이 그거였어요. 맞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제가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놓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목표지향적인 게 나쁜 것이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목표지향적이지 않은 건 나쁜 것이냐 나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선택하는 건 나쁘고 좋고 옳고 그름으로만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제 또래들보다 4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모두 반대했는데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고 저희 원래 음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마음이 변해서 음악을 삽시다. 제 친구가 그때 이제 사실 인생에 처음 아버지의 기도와 여러 가지 겪으면서 자살한 경우가 발생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저를 굉장히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를 처음 경험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바꿔서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했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결국은 다시 고2 때 음악을 시작하고 했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판에 저는 3년 쉬었잖아요. 2년 정도 쉬었잖아요. 당연히 음대 떨어지죠. 저는 작곡이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음악학, 종족음악학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 번, 두 번 떨어지니까 학교에서도 지연아 음악하지 말고 인문계로 가라 이러거든요. 근데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니 목적 없이 1, 2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도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머니 저는 유예 기간을 주세요. 제 어머니에게 제가 9순이 넘어서 인지저하가 있으신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충성하는 이유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기다려 주셨어요. 제때 딸들 재수도 안 시킬 때였었어요. 저희가 딸만 5이거든요. 애구야, 전국에 다 소문나는 그중에 넷째예요. 저희 어머니가 2년을 그대로 어떤 얘기도 안 하시고 기다려주셨어요. 1년은 방 안에 틀어박혀서 미친 듯이 책을 읽고 나머지 1년은 그 6개월 그 당시에 여자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여행하는 거가 잘 허락도 안 되는데 그냥 나가서 놀다가 그러고 돌아와서 뭘 해야 되지 하는데 마침 저를 어머니와 함께 기다려주셨던 고3 때 선생님이 갑자기 슈퍼맨처럼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기대했었는데 하면서 그 얼마 안 되는 고등학교 교사 월급으로 제가 거절할까봐 학원증을 내놓으시고서는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내 인생에 무엇이 목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처음 고백했어요. 제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알기까지를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상담 하시는 분들께 꼭 부탁드리는 게 아이들의 속도와 우리의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오랫동안 저를 아껴서 봐주시면서 지영아 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심리학이나 사회사업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보다가 사회사업 할게요. 이게 내 적성에 좀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대학교 4학년 때 좀 1학년에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만난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탈행동, 문제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삶을 보면 환대받은 경험이 많지 않고 인정받은 경험이 별로 없고 실수를 했거나 실패를 했을 때 괜찮아 실패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엄마가 기다려줄게 아빠가 기다려줄게 인생이 어떻게 성공만 하니? 라고 여유있게 사실은 아이들을 격려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애들을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담자를 만나면 계속 그 테스트를 해요. 이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나를 맞춰주는 사람인가? 그게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나 청소년 만나는 분들은 너무 지치고 너무 상처받는 것 같아요. 내 자식도 힘든데 남의 자식들은 그 수없이 매일 만나는 아이들이랑 관계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그 아이들의 삶을 결정하거나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올바르다라고 하는 가치관이나 목표를 그 아이들에게도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인생은 그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제가 그 목표 지향적인 것보다 좀 기다림의 그 의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의 시행착오 과정을 혼자 겪지 않도록 해주려는 거예요. 옆에 의미가 있어요. 겪어도 돼. 넘어져도 돼. 친구 일어나보자. 그렇게 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16, 17인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목표의식을 그 아이들은 25, 26이 돼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인생입니다.
좀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그런 아이들이 폐를 너무 많이 키웠어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아들만한 키웠는데 그런 게 여러 단체 활동에서는 오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해줘야 되는 힘든 방식이라서 그렇죠. 모든 아이들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어떤 아이들은 정말 강력한 훈육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의존적인 성향이 있을 때 도전과 직면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도전과 직면은 오케이. 근데 비난은 no. 평가도 no. 왜냐하면 환대받지 않았던 아이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비난이나 평가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비난과 평가를 받을지 너무 잘 알아요. 당신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군요. 그 전에 어른들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어른이니까 조금은 기다리면서 그 과정을 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세팅에 따라서 아이 개인 성향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 특성은 상처가 많고 그래서 무기력해집니다. 정말 머리로 계산해서 무기력한 애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였죠? 선생님? 제 생각은 고립의 개념이 아이들한테 고립의 개념이 개인적인 성향하고 좀 구분이 안 되는 거? 그런 관계의 매듭을 스스로 자기가 포기하려고 했던 거, 뭐 이런 것들? 네. 제가 오랫동안 고립된 아이들, 대인관계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절대 싫어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입니다. 인정 욕구가 있는 아이들은 고립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관계의 부담, 맞춰야 되는 부담,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고립을 고집하고 그게 개인 성향인지 정말 밀려난 건지 이것이 불분명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정과 환대의 경험을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생님의 인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래의 인정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개별 상담이 끝나면 자주 모이는 걸 통해서 동병상련하면서 그 안에서 인정받는 거,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이런 공감의 경험들, 넌 대단하다 라고 하는 인정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상호작용이 필요해 라고 얘기할 때 공감이 안 되는데 결국은 어떤 집단에서 인정받고 환대받은 경험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나도 소속을 가질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의 관계를 가질 수 있구나, 이게 의미가 있구나, 그때 느끼는 희열감을 느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리 몸집이 크고 뭐 2차 상징으로 자기들은 어른인 척 하지만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부분은 미숙하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았을 때 이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한국에서 교육 현장이나 청소년 상담 현장이나 사실은 우리 기관들도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2차, 3차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아이들의 가능성이나 아이들과 반복주기를 포기하고 그냥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과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것이 오히려 많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니까 이 소수의 아이를 그냥 우리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청년들이 무기력하고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를 그렇게 할까? 저는 환대의 경험, 인정의 경험, 그리고 가족으로부터도 별로 없고 저는 그 경험이 아이들한테 희열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는 저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월드비전에서 그 꿈꾸는 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자문도 하고 3년, 6년, 3년에 한 번씩 직접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오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본인의 꿈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학교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눈에도 띄지 않는 아이들이고 때로는 부모로부터 성학대 노출된 아이들도 있어요. 왕따, 뭐 집단 괴롭힘 이거는 너무 비관해요. 그랬던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야 월드비전에서 이런 꿈을 꾸는 프로그램이 있대. 꿈 지원을 한 년에 10만 원도 지원을 하고 너가 원하는 좋은 멘토를 만나서 너의 꿈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원 자격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곧 3까지는 다 지원해줘요. 최장 7년이 아니고 6, 7, 8년이에요. 1년 지원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로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꿈이 없는데 꿈을 막 지어서 계획서를 써요. 8년 지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바로 그런 지원금 때문에 시작하지만 제가 3년, 5년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시간이 지나니까 선생님들이 기다려준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은 안 올라가는데 예전에 시험 공부 좀 해라 그럼 뚜루루루 다 했어요 했던 애들이 여전히 성적은 안 올라가도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려고 하고 배려심 없던 아이들이 배려심이 생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청소년 아이들은 아동기까지의 경험이 건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아이들을 품는 작업, 인큐베이팅을 다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한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내 자리에서의 나의 역할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을 보면 내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여기서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양분이 뭘까, 지지가 뭘까를 생각하면 조금 더 아이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답답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사실 막 화내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건 제가 제 지도학생들 아까 인권과 이런 아이들의 삶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제 지도학생들과는 1년에 한 번씩 꼭 밥을 같이 먹고 개별 상담을 해요. 상담이라기보다 대화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인성교육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아이들과 맞춰서 한 1년에 한 번은 지도교사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상담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교수님,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선생님이 밥 사주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한 적이 처음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 내가 너에게 영광이 되려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제가 막 농담삼아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살면 얘기하면서 교수가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도 많이 해요. 너희들 사회에 나가면 이런 차별이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희들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볼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그냥 해요. 지방교수들이 느껴야 되는 억울한 불평등, 불평등적인 배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냥 얘기해줘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본인의 자신의 부모님이 조현병이었던 이야기, 자기가 왕따를 당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오픈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수업에서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 학교가 그냥 내가 학습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공간이 되는 순간 아이들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서서 들어줬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지를 잘 알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방식이 제일 좋아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양념처럼 얹으시네요. 중요한 건 현장에서 굉장히 교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몇몇 아이들은 에너지 너무 많이 써. 그렇게 아름다운 시나리오 교사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어른 중에 하나일 거야. 이런 굉장히 많이 갖고 누구나 갖고 있어. 모든 교사들은 이렇게 극적으로 아이가 바뀌어서 저희한테 주는 피드백 그런 걸 상상을 하고 그걸 기대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악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른보다 하는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교사들을 이용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당해요. 그래서 우리도 소소한데 이런 거 그리고 굉장히 현장에서는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는요 좀 환상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저는 거의 27년 넘게 한다는 살면서 정말 점점 느끼는 게 이거 정말 살아야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상처가 지금 많아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몇몇 아이들 놓지 않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자면 다른 아이들이 영어가 힘들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저희가 배신감 느낌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많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게. 아니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어? 뭐 있어요. 배신한 것들. 나의 진심을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저도 선생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다른 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차영 선생님이 계세요? 아니 저기 부산에 이메일이 질문하셨는데 네. 청소년들과 환경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무파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끝까지는 인류가 잘 이용할 수 있다. 일찍 나오는데 이런 경향은 무엇으로 흘러갔는지요. 이렇게 글쎄요. 제 전공을 넘어서는 아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얘기는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네.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그 아이들이 뭔가 기존의 관념이 거부하고 싶은 느낌?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들 기성세대들이 옳다고 생각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치신에서 주장하는 거를 그래도 같이 보지 않을까. 그냥 감성적으로 일단 거부하고 싶어하는 나가 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질문의 취지를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일부는 동의를 해요. 홍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물론 요즘 아이들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유니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다른 것. 그래서 신발도 색칠해서 신고 뭔가 다르게 하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사회 환경 문제는 사실은 나 개인의 유니크를 좀 떠나서 나의 개인의 독특함을 떠나서는 좀 벗어나는 영역에서의 이슈잖아요. 저는 그냥 한편으로는 어쩌면은 우와 좌를 나누기에 앞서서 어른들이 못 보여준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다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보아왔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교수든 우리 부모든 사실은 공헌을 한 것들이 뒤집어지는 일은 부지기수로 봤단 말이에요. 그들의 부도덕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봤단 말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 해놓고서는 또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성향이라고 규정 짓기보다는 아이들도 어른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이 생각 저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아이들도 아까 이제 선생님 표현을 하셨는데 사악할 정도로 생존에 대해서는 자기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생존이 성적의 문제든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오는 문제든 어쨌든 아이들은 자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아이들은 성인들처럼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나 권한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에서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가라는 것들을 보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한 정치적 성향 내지는 어떤 이데올로기 아니면 사회 정의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들의 본능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본능이 그 아이들이 경험한 부모들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영향을 받고 그것이 어떤 성향처럼 포장돼서 이야기되어질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결국은 아이들도 생존을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이 아닐까? 근데 그 결론은 아이들은 다행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야단치던 선생님이 오늘 야 너무 잘한다 그러고
쟤는 왜 저래? 막 이러면서도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사나 교수 앞에 지나는데 한 번 또 괜찮은 척 하고 지나가고 이러는 것처럼 실제로 아이들은 저는 24살까지는 아이들은 어떤 그릇의 어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3살 아이보다는 15, 18, 20살인 아이들이 훨씬 오래 걸리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얼마나 사방에서 묵상이 되겠어요. 저도 수업하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관심 받으려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과거에는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저도 상처받고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 아이를 평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분하고 제가 인권을 가르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그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그 시기가 지나니까 그래 너가 아직은 흔들리고 있구나. 너가 다 잘하지 않았구나. 그래 흔들리려. 고정희님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처럼 거기서 말씀해 흔들리면서 나아가자 우리 함께. 내가 너무 고정된 경직된 생각으로 너를 봤구나. 기다려. 너 그냥 졸업할 때까지 안 변하는 애들도 있고 변하는 애들도 있고 나머지는 그 아이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청소년이든 어떤 청년이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들은 멀어질 거예요. 시작은 수용에서 시작되는 거고 고립을 넘어서는 것도 수용이 돼야 이 아이들이 외따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그룹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계속 안 받아주면 외따로 있었던 아이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이 경계가 경직되어서 아이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고립의 메커니즘을 끊는 거는 협력, 연대, 네트워크 뭐 다 좋은데 저는 수용이거든요. 수용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받아줘야지가 아니라 정말 직접 손을 잡고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행동으로 네. 떠나신 분이 있는데 선까지 올라오겠다 하는 건데요. 청년의 무기력함, 무력감이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사회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리가 안 들려서 못 들었다고. 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력감은 개인 삶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고립의 메커니즘 끝에는 무기력과 우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자존감, 또 자아감 이런 부분들도 계속 형성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청년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청년의 레인지가 너무 커서 20대와 30대 이제 모두를 포괄하니까 저는 20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인큐베이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청년들이 좀 있어요. 들이어서 많은 건 아니고 한 4-5명 정도 되는 나이인데 얘네들 다 자세 유가족이에요. 유가족이고 유가족에서 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또는 한 부모님이 자살로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연극 때문에 만났던 아이들과 그룹을 만나서 처음에 개별적으로 만나다가 아이들이 좀 지지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같이 얘네들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부모님이 왜 안 계시냐는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연령대들이 다 연애하고 결혼할 연령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려고 해도 되게 주저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너 부모님 어떻게 돌아가셨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좋은 데를 나왔던 지방대를 나왔던 지방대 좋은 데죠. 지금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상해. 이거 없었던 거예요. 지우세요. 어쨌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대와 그렇지 않은 데를 나왔던 돈이 많든 안 하든 그 아이들이 느끼는 고립감은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애들이 회사도 잘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무기력해요. 성취욕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마치 좀비처럼. 근데 아이들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뭐 보통 그러면 대리로 승진해야지, 과장으로 승진해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일을 잘하고자 욕구도 없고 그냥 승진에 대한 욕구도 없고 되게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유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큰 문제 안 일으키고 같은 것들을 그냥 최소한을 해내니까 살아가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되게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본인들이 무기력하다는 걸 알게 된 시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정신보건을 했는데 정신과 치료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병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을 가지면 인사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병식을 가지면 치료의 반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기력한 아이들이, 청년들이 본인의 무기력을 직면하고 무기력함을 알면 저는 반이 해결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해결됐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무기력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직면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서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무기력함을 알기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우울해져요. 왜냐면 무기력함을 알았다는 건 현실감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 속에 살을 때는 막연한 우울, 죽어버렸다. 막연한 우울감에 계속 자기 수렁에 빠뜨리는데 내가 이게 무기력함에서 나온 거구나. 이게 내 부모님의 죽음이나 우리 집의 가난함이나 내가 흑수저라는 게 계속 이걸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무기력했구나라는 내 무기력을 직면하는 순간 나는 현실로 확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더 막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런 당혹스러움을 많이 느껴요. 그거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 주는 게 상담자들이 했던 거죠. 전 연구자니까 이 아이들에 개입은 안 하고 상담자를 지원을 해서 상담자가 하고 저는 상담을 뒤에서 슈퍼비전 하면서 이 아이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중에 한 아이가 제일 어린 아이가 무기력함을 직면하고 선생님 저는 제가 왜 꿈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욕구가 없고 상담하는 것도 싫고 그냥 밤마다 혼자 있으면 그냥 엄마 따라갈까? 맨날 이 생각만 했었는데 그게 단순히 동물하고 얘기하기가 저의 무기력함?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 때문인 걸 알았어요. 그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구름이 뒤집어졌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감정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우울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우울은 생산적인 우울이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로 나왔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를 연결하고 아이도 무기력함을 알았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일 막둥이가 그 변화들을 보니까 언니 오빠들이 지지하면서 같이 이것이 연동되더라고요. 그들이 왜 무기력할까? 그거는 그들의 삶을 그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들여다볼 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한국에서 고립의 개념과 고립 과정, 그 고립 맥락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라인으로 딱 긋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만약 이 질문을 주신 선생님께서 그 청년들의 무기력에 정말로 내정을 갖고 관여하고 싶으시다면 청년들의 그 무기력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들은 무기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것을 무기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선생님이 고민하시는 이유는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염려된다. 내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니? 그렇다면 너의 무기력함이나 이런 지치는 행동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나는 너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바란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무기력을 직면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청년들의 그 당사자의 관점과 당사자의 방식으로 같이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에게 당사자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은 우리가 충고하고 조언한다고 해서 따르기에는 이미 아이들이 많이 자라 있어요. 조언이나 이것도 우리가 하는 말보다 얘네들은 책밭을 이용하면 더 좋은 명언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책밭이 아니라 빅데이터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그 아이들 삶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 안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는지를 함께 왜 나는 그런 생각이 없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첫 단추를 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저도 알아요. 사실 지금 그걸 알면 여기 있겠어요? 라고 할 수 있고 모르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80%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더 이상 내 질문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 거야. 그걸 곱씹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대화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아, 진짜요? 사실 고립감하고 자살 충동은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본인들이 느끼시고 있는 고립감이나 자살 충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딱 10분 남았습니다. 저기 참고로요, 네. 여기 계신 분도 괜찮은데, 줌으로는 계속 오디오가 끊겼다가 그래서 줌으로 하는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거의 들리다 말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세팅이 저게 되지 않으면 지금 계속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도 10분 이상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네. 혹시 기술적인 문제가 보이나요? 인터넷 접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청정이 인터넷 접속에 지금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내가 지금 2강, 1강, 2강 전체를 지금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소중한 속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3강 때는 더 좋게 하면 되죠. 네. 네. 사실은 제 원고에 지금 5분의 1밖에 못하고 어쨌든 네 나머지 10분은 선생님들께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본의 이야기 하시는 말씀 있으신가요? 주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줌에 그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옛날에 그 저희가 또 우리나라 기념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네트워킹 시설도 부족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3강 때는 문제를 좀 더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나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인터넷 접속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네, 그럼 마무리 기억해 주시면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청년 얘기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문제도 있고 그 아까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령자들 네네. 이 어떤 준비? 그러니까 지금 다 그 요양원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고 여기 분들은 가야 돼. 아니 근데 그러고 싶은데 방법은 별로 없고 매일 다행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저는 다행스러운 건 지금의 노인 세대 내지는 노인 초록이 그러니까 저희 세대 이상 되는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공동체에 대한 굉장한 애착과 어쨌든 지향이 있어서 저는 요양원이 아니라면 이거는 저의 또 계획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작년에 연구년이어서 마지막 한 달을 연구년 내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9순이 넘으신 저희 부모님 때문에 어디 못 가고 연구년 계속 같이 보내다가 마지막 한 달을 저희 어머님이 너무 미안하셨는지 한 달만은 좀 너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남을 갔다 왔어요. 해남에서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해남에 가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전라남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소멸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그 노인 빈곤, 1인 노인 가구 뭐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남 지역을 계속 연구를 하다가 요번에 그러면 한번 해남에 가서 한 달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해남에서 어떤 운동들이 좀 벌어지고 있냐면 한편으로는 해남으로 들어오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한 정착화 전략을 하나 이제 세우고 있고 하나는 사실은 노인을 케어하는 거나 웰다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마을 단위로, 리 단위로 뭔가 주민들이 모여서 액티비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달 있으면 처음 했던 것은 뭐냐면 새들의 노래마을이라는 프로젝트명이었었어요. 그래서 해남에 이주하신 분들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50대, 60대, 70대 초반입니다. 내려오신 이유는 완벽한 귀농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촌도 아니고 어쨌든 생계비라든지 많이 좀 저렴하고 그러니까 한번 살아볼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완벽하게 이제 귀농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귀촌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과 토착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마을의 문화를 같이 공유를 하고 배워가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했던 노부부를 모셔다가 그분들의 인생 얘기를 듣는 것도 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함께 그분을 기념하면서 떠나보내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 돌아보는 제가 이 원고의 맨 마지막에 눈과 귀와 서로 손을 잡는 그림을 마지막에 넣었는데 결국은 서로의 생존 상태라든지 생활 상태를 돌아보고 그걸 계획해서 너는 월요일, 너는 화요일 이렇게 시스템화 시키지는 않았어요. 본인들도 가게도 해야 되고 문서도 전해야 되고 근데 오며가면서 보는 그걸 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아 이거 어느 집 뭐 난리가 났대 어느 집 뭐가 쓰러지셨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돕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원주에서 인터뷰하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중에 한 분이 제가 인터뷰했던 분이 집이 이렇게 돌계단들이 많아요. 근데 할머니가 거기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팔목과 발목을 다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서 좀 심하게 넘어지셨어요. 근데 그걸 아파서 쓰러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옆에 집에 이주한 지 한 5년 된 이주민이 평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며느리가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궁금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뭐 가능하다면 마당을 공유하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되니까 어떤 서로를 늘 관찰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의 집에서 때로는 밥도 같이 먹고 때로는 같이 뭐 여가도 지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여행 가면 우리 집 가는지 저 집이 맡아주고 저 집 여행 가면 그 집 고양이 내가 맡아주고 하면서 삶을 좀 공유하다가 누가 떠나면 떠나는 작업 같이 보내주고 그럼 그 다음에 이 집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좀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시설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땅을 가지고 내가 익숙하게 생활했던 그곳에서 마지막에 나와 밥을 먹거나 나와 함께 웃으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웰다잉인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원주시에 있는 어르신들 웰리빙 웰다잉 연구하면서 어르신들이 결론낸 웰다잉은 편안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편안한 죽음이란 뭐냐?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 만큼의 신체 통증. 그 다음에 내 자식과 이웃들한테 너무 의존해야 되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는 내가 길어서라도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정도, 밥차 해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독립성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득이하면 내가 자식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요양원에 들어가겠지만 가능하다면 내 집에서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사람들한테 마지막 인사 정도 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걸 편안한 죽음으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남았는 건 그런데 죽을 땐 혼자 가도 돼. 단지 내 자녀들이 빨리 발견해주면 다행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혼자 가시는 건 두렵지 않으세요? 아버님 그렇게 혼자 가시는 건 두렵지 않으세요? 그건 두려울 거 없어요. 내 집인데. 그래서 제가 고독사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데서 전문가를 교육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혼자서 사망하는 걸 고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들 중에 의료인들 계시면 듣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환자실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면서 생활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24시간 먹히는 동안 아니잖아요. 선거를 해요. 환자들을 보는데 여러 남모르는 환자들과 몸몸에 어떤 호수들은 껴여있고 내 심장이 뛰는지 EKG는 계속 삐깍 소리가 나고 가족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갔어요. 고독사일까 아닐까? 그게 진짜 고독사예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고독사인데 그러나 노인 개인 입장에서는 심리적 차원에서는 그래서 고독사가 아니라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 고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누구나 다 꿈꾸죠. 자연스럽게 내가 살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기어가서 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죠. 많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가 문제인 거죠. 네. 인지가 저하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속 아프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진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호스에 의지하는 우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럴 자유도 없으니까 사실은 이런 제 고민이 원고 뒤쪽에 그거를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어서 딱히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뉘앙스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세미나 전에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죽음이 좀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존엄한 죽음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을 윤리나 종교나 다른 걸로 옳고 그름의 논의는 뒤로 하고 그냥 우리들이 웰다잉 안에는 존엄한 죽음이 있고 그 존엄한 죽음은 단순히 어떻게 죽을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존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유지될 때 마지막 죽음도 존엄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삶과 죽음은 절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이어져 있는 근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의 선택의 이슈로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저 스스로에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어떤 요양원의 시설을 싫어서라거나 폄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결정이 그렇다면 과연 나의 결정과 사회적인 판단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겠지만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 죽음만큼은 좀 그러면 사회가 바람직한 거고 오늘 강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살이 남은 가족들의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였잖아요. 사실은 지금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존엄하게 살다가 죽을 거 옛날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무조건 연명하게 되면
죽음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쯤 되면 진짜 너무나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누구나 다 아픈 상태로 의식도 인지저하되고 이렇게 살 텐데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돼서 나는 나의 존엄을 지키는 상태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살은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진짜 너무 심각한 트라우마 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존엄한 죽음들이 열리면 오히려 지금처럼 비극적인 자살은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또는 촉탁살인 같은 것들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 의미까지는 우리 사회가 아주 열어놓고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어떤 분들은 스위스 티켓버스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조력 사망을 안락사라고 예전에 했던 조력 사망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존엄한 죽음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 웰다잉이었는데 그걸 더 넘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건 분명히 꾸준히 논의가 돼야 되고 우리 안에서 합의까지는 좀 바라지 않는데 존중과 좀 열린 수용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금 50대, 60대가 90대, 100세가 됐을 때는 노인 인구가 거의 40%,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마 지구도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때 가면 더 합리적인 또 대안들이 나올 거라 생각되지만 아직 그로부터 50년 전인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좀 더 존엄한 죽음에 대한 열린 공감과 수용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생각이 바꿔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한 가지 하고 네네. 왔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죽음과 삶이 같이 가는 거면 아까 그 공동체적인 그런 삶이 고립을 해소시키는 방법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데 또 혼자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그 사회적인 관계만 없이 난 고립감은 느낌 없이 외톨이라는 느낌 없이도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걸 스스로 만들면 되죠. 그건 독립이죠. 독립이 사실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면 그럼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공동체를 꿈꾸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많잖아요. 지금 네. 같이 반대도 많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의 관계나 유기적 관계나 상호작용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그런 움직임들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서울이나 어떤 지역에 빌딩을 같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쌓아서 집을 짓고 층을 나눠서 서로 연결하면서 뭐 공동주방 같은 거 활용해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실질적으로 테스팅이 되고는 있어요. 뭐 그러다가 싸워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만큼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마무리를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정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개인 차원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